그리고 이미 상장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상장한. 이제는 성장이 한계 온 거예요. 한국은 이제 지금 GDP가 내년에는 뭐 2%도 안 된다고 세계은행이 내놨거든요. 그렇죠. 한국. 그럼 이게 시장이 빵 크기가 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계를 돌파하려면 무조건 해외예요. 그럼 해외 어디입니까? 중국.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왜냐면 $10,000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베트남을 많이 가는데 제가 항상 웃기는 얘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기본 데이터만 봐도 1인당 GDP가 $2,400예요. 인구가 1억이 안 돼요. 네. 9,500만 명 정도 돼요. 1인당 GDP가 $2,400.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에요. 이 인구가 밑에 분모가 14억이라고요. 1억이 아니라. 근데 그 14억을 나눠도 1인당 GDP가 $10,000라고요. 엄청나네요. 베트남이 5배예요. 그럼 한국의 90년대 초반, 아니 90년대 말, 2000년대 그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말 한국에. 이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1인당 GDP가 $10,000일 때 본격적인 소비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소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이 탈중국화, 아시안을 가서 중국에 의존도를 줄이자 이러잖아요. 저는 되게 웃긴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지금 중국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가 1억 명도 안 되는 $2,400 베트남이 사주는 물건과 $10,000 소득을 가진 14억이 사주는 물건이 같은가요? 절대 대체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2,400면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만 사는 거고 한국의 LG나 LG 에어컨이나 한국의 삼성 TV나 이런 거는 중국의 상류층이 사요. 그럼 이런 중국을 안 한다면 이런 물건을 베트남 갖고 갔을 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산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 인구. 베트남이 그래도 1억 명에 한 100만 명이 산다고. 중국은 14억에 1억 명이 산다고요. $10,000 사람들이. 네. 이게 대체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당국자들은 아시안을 가서 탈중국화하자고 이래요. 시장이 다른 시장인데. 그리고 중국에 진짜 한국 물건을 사줄 인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네. 전체 수출액의 거의 26%, 7%. 예. 근데 뭐 홍콩이나 뭐 대만 이런 네. 중화권까지 하면 거의 35%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그 중국이 기침을 하면은 우리는 감기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네. 그 퍼센테이지를 다른 데서 끌어오기 위한 그 노력과 시간과 이런 거 비용을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또 말씀하신 말씀 맞죠? 그 말씀이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아시아 나라 어떤 나라들이에요? 지금 못 사는 나라들. 싱가포르 빼고. 그래도 그나마 베트남은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혜택을 가져보는 게 베트남이잖아요. 밑에 이제 생산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미얀마 뭐 이런 나라 가보세요. 한국에 뭘 살 수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이 기업들이 부품을 뭘 살 수가 있는지. 그 보통 그 나라들은 전부 그 뭐죠? 그 원조 경제 원조 뭐 이런 형식으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벌기보다는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 그 부산에서 열렸지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공조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얼마 갖다 우리가 유학 장학금 주면 얼마나 몇천 명에서 양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해주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크는 일을 하는 애들은 아니라는 돈 거죠. 버는 것은 아직 아닌 거죠.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그 현실 인식이 아무래도 좀 중국이라는 어떤 거를 좀 자꾸 외면하려고 해도 이게 현실이니까 강한 그 힘이.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나 때리면 다 이길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의존해요. 그냥 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해요. 그렇죠. 그 대단한 미국도 무슨 말이냐면 크로스보더 어머너 국가 간 협력은 이 지리적 한계를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무역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1km 두 나라 거리가 1km씩 넘어질 때마다 무역이 20% 감소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가 중국을 부정하자서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중국은 딱 부닥쳐 살기 때문에 내가 싫다 해서 떼낼 수 있는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나라 미국도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들어왔는데 하물며 한국이 옆에 딱 붙어있는 14억 인구를 왜 떼내려 바보 아니냐 이거지. 더 열심히 더 공략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떻게 돼 반대로 가야죠. 더 적극적이죠. 우리 내년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딱 갖고 자 지금부터 중국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한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 서방 세계에서 글로벌 아이들이 쓰는 보고서나 의존해서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지 말고 우리만의 뷰를 만들겠다. 그리고 중국 사람보다 중국을 더 잘 알겠다. 이런 마인드로 중국의 500대 기업 있잖아. 지금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어요. 그래요? 예, 수량적으로. 그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500대 기업의 주인이 우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전향적으로 가는 게 맞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일본이죠. 일본 그래요? 아베를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트럼프하고 골프 치해주고 따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뒤에서는 시진핑 얼마나 친해요. 레닌은 시진핑이 일본 방문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야지. 여기 그 일본이 어느 만큼 중국이나 연구가 깊은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중국이 960만 킬로미터에 어느 지역에 뭐 있고 몇 있고 중국 사람보다 연구가 더 철저히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물건 수출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돈으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네, 제가 그 얘기하죠. 제가 제일 친한 제가 지금 사회이사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상장회사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여자 회장이 중국 분이세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세요. 중국에 약 4,000개 넘는 피부샵, 미용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돼서 한국에 이렇게 비즈니스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왔는데 한국인들을 만나서 같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력. 자, 중국은 협력이라는 거는 같이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자꾸 물건을 사달란대요. 물건 한국 기업가들은 물건을 계속 팔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물건 팔아 얼마나 버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물건 판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잘 만들어야 세상에 경쟁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모든 기본은 제조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투자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왜 세계적 거부가 됐는지 아세요? 그분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지분만 갖고 있으면 절대 세계적 거부가 안 돼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자기 갖고 있는 펀드로 세계 리더 기업의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거부가 된 거예요. 그 제가 데이터를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 펀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계속 줄이고 다른 기업을 엄청 많이 사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지금까지 그 하나만 계속 들고 왔으면 절대 오늘 세계 부자 순위의 순위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까처럼 작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기술.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조 강국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플러스 그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은 경제 국경을 높이려면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말씀에 참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하나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시일에 2020년서부터가 이제 위기가 될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뭔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죠. 금융으로. 그러면 기업이 됐든 혹은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가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살 수 있을까? 일단 지금 이 상황에 중미무역협상이 제가 원래 여기서 방송하면 미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듣는 분들한테. 근데 어쨌든 중미무역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글로벌이 엄청 요동칠 거예요.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그걸 우선 대비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요. 돈을 절대 잃지 마자부터 시작이 돼. 투자란. 그렇죠. 투자란 돈을 절대 잃지 마차가 우선이 돼야지 돈 벌자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먼저 돈을 내가 이미 투자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해야 돼.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 점검을 해서 자 어느 포트폴리오가
이 세계 불확성 거시경제 위험이 노출이 많이 됐는지 그거부터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노출된 위험을 내가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일단 안전 자산 확보.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걸 누구 얘기를 듣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죠. 나의 연구. 그래서 한 기업을 딱 내가 앞으로 이 섹터가 섹터가 기업보다 더 중요해요. 섹터를 고르는 게. 섹터가 종목보다 더 중요해요. 아까 말한 그 새 흐름. 예. 흐름에 투자해야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중국에서의 다음 경제 가장 큰 흐름은 내수라고 보통 말씀하시던데, 내수 시장을 노려라. 내수도 중요해요. 화장품이라든가. 근데 그거보다도 중국의 4차 산업의 선도 기업들. 미래는 4차 산업의 융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이 14억하고 연결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엄청나네. 그런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확실히 연구해서 딱 돈을 쥐고 있다가 쫙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한국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후강통, 성강통이라 해서 우리가 직접 투자할 채널이 열렸어요. 그래서 상장 기업들 중에 중국의 배당 수익률만 5% 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예요. 은행에 돈 넣으면 내가 돈 줘야 돼요. 이런 시대에 5% 수익률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중국은 5%의 이런 배당 수익률에 이런 기업은 넓어서 그냥 널려 있어요. 플러스 아까 섹터 우선 배당 수익률 높은 거, 매출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결국 걔네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제 생각에 한 3년만 갖고 가도 아마 미니멈 몇 배, 많으면 몇십 배.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100년에 한 번에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아인슈타인 이후로 과학기술이 진보를 못했어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려면 인류 사회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핵심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까지는 금융위기 터진 이후로 특히 지금까지는 경제가 좋아진 미국 주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 돈들이 자산시장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제가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의 본질은 경제는 항상 간단해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술이 새로운 수요를 갖고 오고 그러면서 경제가 커지거든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있는 기업들, 시장까지 있는 기업, 그냥 중국이겠죠. 당연히 미국,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 지혜로운 투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위기라는 순간이 오기 전서부터 그 상황이 왔을 때 딱 잡아칠 수 있는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위기 온다는데 언제 오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이미 내 인지하실 때는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저점을 내가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흐름을 잃는 거예요. 이 흐름이 맞다고 확신하면 흐름에 베팅해야 되는 거죠. 흐름에 베팅하다. 좋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자산을 먼저 확보를 해라라는 말씀은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위험에 노출된 걸 빨리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죠. 거기서 손실 왕창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아마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가 전 세계가 미국 포함해서 다 샥이죠. 그러니까 다 폭락할 때 그 시점에 다시 상승하는 폭이 가장 클 거라고 예상되는 가장 큰 시장을 가진 중국에 관심을 가져라. 중국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1등 기업. 그게 한국의 외환위기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따져보면.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집 그냥 막 샀으면. 강남에 그때 그 집을 여기 샀으면 내가 벼락부자 됐죠. 그렇죠. 그때 그저 빌딩들 돈 있었으면 뭐 그런 거 베팅했으면. 현금으로 대출 매수도 몇십 % 이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같이 그 상황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위기에 빠져버리면 못하지. 나도 내가 죽겠는데. 그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우선 나를 확보하고 먼저 준비해서 네. 자금을. 그다음에 내가 쏠 총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오늘 안유아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들도 약간 좀 바뀌는 게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딱 네. 잡히는 것 같네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오늘 바쁜 시간이신데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로 또 네.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